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할머니입니다. 고민이 있을 때면 늘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받고는 했는데 평범한 줄만 알았던 제게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아들 하나와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손주가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애 아빠는 아들 중학생 때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남들은 보험금 받아 아이들 키운다던데 형편이 어려웠던 우리는 보험 하나 들 돈도 없었기에 그런 건 바랄 수도 없었죠. 그래서 애 아빠 장례가 끝나자마자 시장에서 옥수수를 떠서 팔기도 하고, 겨울이면 풀빵을 팔고, 또 그러다 어느 해에는 야쿠르트 장사도 하며 악착같이 아들을 키워왔답니다. 너무 고맙게도 아들은 엇나가지 않았고 반듯하게 성장하여 지금은 세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며 미용사인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사실 서운하기도 했었죠. 조금 더 좋은 직업, 좋은 집안의 여자일 수는 없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딸처럼 품어줬죠.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지만 딸처럼 예뻐할 수는 있을 거야. 내가 많이 노력하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며느라이는 미용사로 오래 일해서 그런지 성격도 싹싹하고 둥글둥글해서 살면 살수록 참 예쁜 아이다 싶었어요. 이런 아이를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니 그게 참 미안할 정도로 말입니다. 첫 2년 정도는 그렇게 내내 즐겁고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는 같은 동네에서 가깝게 지냈는데 부르지 않아도 며느리와 아들은 한 번씩 밥을 먹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룻밤 자고 가고 싶다며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목욕탕 가요. 어, 갑자기 웬 목욕탕? 저 원래 결혼하면 시어머니랑 목욕탕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제가 등도 빡빡 밀어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리. 밖에서도 손 많이 쓸 텐데 내 등까지 밀면 손 아파서 어쩌누. 걱정 마세요. 어머니 등 밀어드리려고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편 등이 좀 까지긴 했지만요. 가끔씩 불쑥 찾아와 목욕탕 가자, 영화 보러 가자 하는 며느리가 참 그렇게 예뻤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할 때는 정말로 내 딸이 아이를 가진 것처럼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죠. 아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언제든 말해라. 네 남편이 안 사다 주면 나라도 사다 주마. 역시 어머니가 최고라니까. 아들, 너는 무조건 새아가한테 잘해주고 집안에서 큰 소리 치지 말고 늦게 들어오지 말고 무조건 일찍 다녀. 알았어? 당신 어머니 말씀 잘 들었죠? 당신 잘못하면 나 어머니한테 다 이른다. 아들은 누구 엄마냐며 뾰루퉁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내심 기분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고부 사이가 좋으면 아들이 행복하다는데 그 말이 정말이었죠. 그렇게 10달이 지나 금쪽 같은 첫째 손주가 태어났고, 제 아들 어린 시절을 쏙 빼닮은 그 작은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주책맞게도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런 저를 보며 며느라이도 울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첫째 손주가 태어난 뒤에 며느리와 저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남의 손에 아이 맡기는 게 불안했던 저는 육아를 자처했고, 며느리가 미용실로 출근할 때면 손주를 도맡았습니다. 늙어서 어린아이를 다시 안고 업고 달래가며 키우려니 힘은 들었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덧 첫 손주의 돌잔치 날이 되었답니다. 애들 손님 계시는데 괜히 늙은 할머니가 있으면 불편할까봐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며느리가 중대 발표라며 한마디를 하더군요. 여러분, 저희 둘째 가졌어요. 둘째 돌잔치 때도 꼭 와주실 거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저 역시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 첫째 돌잔치를 하고 있는데 둘째를 임신했다니. 무엇보다 며느라이의 몸이 상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출산 후 몸조리도 오래 못하고 바로 미용실로 나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내내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몸조리라도 확실히 시켜야겠다 마음먹었죠. 며느리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걸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예, 아가, 혹시 네가 미용실 그만두면 생활이 많이 힘드니? 네, 아무래도 맞벌이 하다가 홀벌이 하면 좀 그러니까요. 집 대출금도 남아있고 애도 이제 둘인데 돈도 많이 모아야죠. 방긋 웃는 며느리를 보며 더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잠시 고민하다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죠. 그 대출금 내가 갚아주마. 배불러서까지 힘들게 일하지 말고 미용실 그만두거라. 애 낳고 나중에 좀 크고 나서 일하고 싶으면 그때 다시 일해도 되지 않니?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이 집 정리하지 뭐. 어차피 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긴 했어. 요 옆 동네 작은 평수 월세 하나 나왔던데 그리로 옮기면 된다. 며느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는 제게 안기더군요. 연신 감사하다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왜 진작 이렇게 해주지 못했을까 싶었죠.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까지 하기는 조금 벅찼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아이들만 행복하다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를 했고 아이들 집을 오가며 손주를 봐주고 며느리의 몸보신을 해주며 둘째 손주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대망의 그날이 되었죠. 진통요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첫째 손주와 함께 집에 남았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그때 알겠더군요. 몇 시간이나 지나서야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둘째 나왔어요. 둘째는 딸이에요. 그래, 그래. 고생했다. 고생했어. 새아가한테 고생했다고 꼭 전해주고 알았지? 네, 엄마. 아들을 닮은 아들에 이어 이번엔 딸이라니 얼마나 예쁠까? 우리 며느리 닮았으면 미스 코리아에 나가도 되겠네 하며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신생아실로 향해 우리 손녀를 보러 가니 간호사가 손녀를 안고 나오더군요. 공주님입니다. 축하드려요. 아이고 예뻐라. 우리 손녀 어쩜 이렇게 코도 오똑하니 이렇게 예쁠 수가 있다니. 너무나 예쁜 여자아이였고 이 아이를 낳아준 며느리에게도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후조리원도 제 사비로 끊어주고 매일같이 죽이며 몸에 좋다는 것들은 전부 다 구해서 갖다 바쳤고 첫째 손주도 제가 손주 돌보며 뭐 하나 부족함 없이 몸조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며느리 신경 쓸 일 만들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 충실하고 가장의 모습을 보이라고 몇 번이나 일러주었죠. 그리고 아들에게 웃으면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들, 근데 언제 첫째 낳고 둘째까지 가질 생각을 했대? 그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요즘은 임신이 안 돼서 인공수정이니 뭐니 산부인과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우리 아들은 능력도 좋아? 아, 엄마 부끄럽게 시리해. 사실은 나도 언제 임신이 됐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혹시 내가 술 먹고 그랬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 거야. 엄마 말대로 가정에 충실하며 든든한 가장이 돼야지. 지켜봐, 엄마.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본인도 언제 둘째가 생긴지 모르지만 새 생명이 와준 것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어미로서 너무 대견스러웠고 앞으로 우리 아들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만이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둘째 정체가 밝혀진 순간부터 비극이 오고야 말았죠. 며느리와 손녀가 태어난 뒤 더 성심성의껏 보살폈어요. 첫째 때 못해준 산후조리도 더 열심히 해줬고 둘째 손녀도 자꾸 볼수록 예뻤고요.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며느리는 친엄마도 이렇게는 못해줄 거라며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시엄마라 불편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편하게 생각해주니 참 다행이다 싶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이상한 모습들이 제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자꾸 둘째만 유독 챙기는 것 같은 거예요. 첫째 손주는 기저귀가 묵직해져서 돌아다니는데 눈길도 주지 않고, 둘째는 기저귀 때문에 발진 생길까, 혹시 뭐 불편하진 않을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기저귀를 열어보고 분유도 최고급으로만 먹여가며 키우더군요. 딸이라서 그런가 보다 싶으면서도 아들을 쏙 빼닮은 첫째 손주를 차별하는 것 같아 내심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애가 얼마나 이쁘면 저럴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편애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첫째는 방치해놓고 둘째 손녀만 금이야 오기야 하더군요. 놀이터에 애들을 데리고 가도 첫째는 넘어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데, 둘째는 넘어질까봐 쫓아다니면서 잡아주고 넘어지면 바로 일으켜 세워 안아주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첫째 손주가 왠지 안쓰러워 더 챙겨주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첫째는 저에게, 둘째는 며느리에게 정을 붙이며 편을 가르듯 갈라졌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했죠. 얘, 딸이라 더 예쁜 건 알겠는데 둘째만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니?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아무리 딸이라도 그렇지 좀 과한 것 같아서 말이다. 그렇게 키우면 애 버릇만 나빠져. 그리고 첫째 입장에선 얼마나 서운하겠니? 첫째도 네 자식인데 신경 좀 쓰도록 해. 아니 어머니, 아들이랑 딸이 같나요? 요즘 세상이 험해서 그래요. 아들이야 아무렇게 풀어놔도 잘 크지만 딸은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딸을 안 키워보셔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딸은 정말 내 분신 같고 더 끈끈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며느리 말에 더 이상 뭐라 답할 수가 없었어요. 딸을 안 키워봐서 모른다니 할 말이 없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당돌한 아이였나 싶기도 하고 좀 서운하고 놀랐지만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 말대로 제가 딸을 안 키워봐서 정말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한 1년쯤 지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애들 둘이 놀다가 유리병이 깨진 모양이었어요. 둘 다 유리병을 밟고 다친 상황이었는데 너무 놀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버버 하는 제 옆에서 며느리는 둘째만 안아들고 병원으로 냅다 달리더군요. 저는 엉엉 울고 있는 처제를 안고 119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서는 다행히 둘째는 흉터가 남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라는데 며느리는 계속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정작 첫째는 유리가 너무 깊이 박혀 마취를 하고 꺼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며느리는 그런 첫째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 첫째를 제가 안고 며느리를 보며 분명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둘째 손녀는 우리 아들과 닮은 구석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구심은 점점 커져만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들을 따로 불러 얘기를 하게 되었죠. 아들, 이 엄마 말 잘 들어? 이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며느리가 첫째보다 유독 둘째만 더 챙기는 것도 이상하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너를 둘째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우리 요즘 그거 있지 않냐? 유전자 검사. 우리도 그거 한번 받아보자.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괜히 죄 짓는 기분 같잖아. 그리고 엄마가 둘째 더 챙기는 게 뭐가 문제야. 첫째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니 더 아껴주고 사랑을 주는 거지. 그러니 그런 의심하지 마. 야, 이거사,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 애미가 언제 입 바른 소리 한 적이 있었니? 정신 차려, 이거사. 나도 너처럼 제발 아니길 바래.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검사해보자 이거지. 그러니 엄마가 다 알아보고 진행할 거니까 네 머리카락이랑 칫솔 같은 거 이 엄마한테 넘겨. 나도 둘째 것도 준비해서 같이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할 거니까 그렇게 해. 저는 아들을 겨우 설득을 시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드라마처럼 하루 이틀 만에 검사 결과가 뚝딱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들을 보냈죠. 그리고 둘째만 유독 챙기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당장이라도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가 맞냐고 소리쳐 묻고 싶었지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참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도착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지를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손주는 아들과 부자관계일 가능성이 99.9% 이상으로 친자관계 성립. 둘째 손주는 아들과 부녀관계 가능성에 불일치로 쓰여 있었어요. 정말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죠. 하지만 눈을 뜨고 다시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당장이라도 애들 집을 찾아가 며느리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내 아들을 속인 죄, 나를 속인 죄, 그리고 우리 금쪽 같은 큰손주를 차별한 죄까지 제대로 응징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가장 속 시원하게, 가장 잔인하게 응징할 수 있을까를 잠도 자지 못하고 몇 날 며칠 밤을 새며 고민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방법을 떠올렸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선 며느리에게 손녀와 함께 친정이라도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습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따뜻한데 친정 가서 좀 쉬고 오너라. 애 낳고 한 번도 안 가봤지? 가서 사부인께 안부도 전해드리고 한 며칠 쉬었다가 올라와. 네 남편하고 첫째는 내가 신경 써줄 테니까. 그리고 이거 100만 원이다. 가서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바람도 좀 쐬고 와.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며느리는 입이 귀에 걸려 신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며 역시 어머님밖에 없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 그 가증스러움에 뺨이라도 날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며느리가 둘째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나는 날, 저는 아들을 불러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들아, 네 딸이 아니란다. 아주 고약한 년이었어. 우리 모두를 속인 거라고. 엄마, 진짜야? 아니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여기 봐. 이놈아, 네 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잖아.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가정 있는 여자가 어떻게... 아들은 그렇게 말하더니 한참을 저를 부여안고 오열을 하더군요. 당장 가서 며느리가 있는 처가에 가서 다 뒤집어 놓는다는 걸 겨우 말려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마. 넌 이 애미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만 있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무식하게 복수를 하려고 해. 그냥 차근차근 숨 막히게 조여주면 된다. 그러니 넌 경고망동하지 말고 그냥 이 애미 믿고 기다리고 있어. 저는 그렇게 강하게 아들에게 일러주고 복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동산으로 향해 일단 아들 내외 집부터 내놨습니다. 명의는 다행히 아들 명의였기 때문에 처분이 쉬웠어요. 급한 대로 짐은 모두 빼서 이삿짐 센터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 보관했고 아들은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이 정도면 아주 유리하게 이혼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숨가쁘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 며느리가 친정에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텅 비어있는 집에 들어갔다가 놀랐는지 저희 집으로 달려왔어요. 저와 아들이 며느리의 전화를 피했으니 저희 집까지 찾아온 거였죠. 인터폰으로 보이는 며느리 얼굴을 보니 정말 끔찍히도 보기 싫더군요. 어머니, 저희 집이 이상해요. 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갔어요? 그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니? 내 아들을 말하는 거니? 아니면 네 애인을 말하는 거니? 그러자 며느리는 눈치는 빠른 건지 그때부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평생 가는 비밀은 세상에 없다. 우리 속일 때는 들킬 것도 생각했어야지. 난 그래도 그동안 널 정말 딸처럼 생각했어. 늘 안쓰러웠고 그래서 무슨 잘못이든 품어주고 싶었지. 근데 이건 아니다. 내 아들을 기만하고 날 속인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 제게 어머님 잘못했다고 다 설명하겠다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서 있다가 며느리는 어딘가로 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이 조퇴를 했는지 집으로 왔어요. 며느리를 데리고 말이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외로워서 정말 잠깐 만났는데 정말 실수였어요. 이 아이 싫다고 하시면 고아원에 데려다 줘도 상관없어요. 정말이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그게 말이 되냐고 큰 소리 쳤고, 저는 그런 아들을 말리고 한마디 했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더군요. 아내로서 자격만 없는 줄 알았더니 엄마로서의 자격도 미달이구나. 그래도 네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어쩜 그렇게 쉽게 버린다는 소리를 하니?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내가 너를 받아주는 일은 결코 없을 거고, 우리 핏줄이 아니니 당연히 양육비도 없을 거다. 첫째를 우리가 키울 거니 오히려 네가 양육비를 지급해야겠지. 아마 소장은 네 친정으로 갔을 게다. 오늘 내일쯤이면 도착할 거라고 하던데. 며느리는 눈이 동그래져서는 안색이 창백해지더군요.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아이였거든요. 아마 친정에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친정에서도 외면당할 게 뻔했죠. 그리고 들어보니 둘째는 미용실 손님으로 남자와 딱 2번 데이트를 했다고 해요. 근데 딱 2번 만나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번 만나고 임신이 이렇게 쉽게 될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아들하고 관계를 가졌었는데 본인은 솔직히 누구 아이인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낳고 보니 우리 아들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때부터 둘째가 너무 불쌍해서 첫째보다 유독 더 챙겼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 아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 눈물을 보이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며느리를 우리는 매몰차게 쫓아내버렸어요. 한 번 가정을 깨트린 여자는 언제라도 2번, 3번 깨트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 지금 흐르는 눈물이 잠시 이 상황을 벗어나려는 악어의 눈물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렇게 4개월 정도가 지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깨끗이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첫째 손주는 저희가 키우게 되었고, 재산 분할도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그리고 따로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을 수 있었고요. 며느리와 바람을 핀 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끝까지 입을 다무는 바람에 그 남자에게는 소송을 못한 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쓰레기 같은 며느리를 더 이상 내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지 않아 얼마나 후련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아들과 첫째 손주를 데리고 셋이 함께 살고 있어요. 세무사라는 탄탄한 직업이 있어서 그런지 아들에게는 꾸준히 선자리가 들어오는데 아들은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 한 구석이 참 짠하더군요. 제 아들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제가 잘한 게 맞겠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건너 며느리의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아들 결혼식 때 봤던 며느리 얼굴을 기억하고는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아유,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아들도 잘 지내고? 우리야 잘 지내지. 자기도 잘 지냈지? 아휴, 우리야 뭐 맨날 똑같지. 아니 근데 자기네 며느리 말이야. 왜 우리 동네에 있어? 걔가 어디 있다고? 아니, 우리 동네 다방에 있던데 이혼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야? 아, 뭐 그렇게 됐어. 아휴, 잘했어. 결혼식 때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아주 사람 못 쓰겠더라. 맨날 사채업자들 찾아와서 일수 받아가고 못 받는 날이면 다방을 뒤집어 엎어놔서 사장이 아주 골칫거리라고 하던데. 그래? 뭐 그렇게 사는 줄은 몰랐네. 월세방 얻을 돈도 없어서 다방에서 먹고 자고 한다더라. 글쎄 처음엔 웬 조그마한 애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일하더니 좀 지나니까 안 보이더라고. 소문으로는 그 조그마한 애를 고아원에 가다 버렸다던데. 아니 무슨 애미가 지 자식을 버려? 금수만도 못한 여자 같으니라고. 결국 그렇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들어보니 이혼한 후 남자 하나를 잘못 만났다가 빚을 왕창 져서 도망자 신세로 지내다가 다방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방에서 일하게 됐는데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가 버거웠는지 결국 그 아이도 고아원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식도 못 지키는 한심한 엄마가 되었던 거죠. 아휴,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 불쌍한 아이인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자신의 꼬리표를 떼어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식을 버린 어미라는 꼬리표, 바람 피워 애 낳았다가 이혼당했다는 꼬리표,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숨겨지지 않겠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에요. 정의는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고요. 권선징악이 살아있는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자신이 저지른 일에 과오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인데요. 며느리였던 그 아이는 과연 자신의 불행이 자업자득이라는 걸 깨닫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남편에게도 친부모에게도 내연남에게도 모두 버림받은 그 아이의 삶은 앞으로 가시밭길의 연속일 거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들에게 한마디만 전하고 싶어요. 아들아, 괜찮다. 다 괜찮아. 넌 모든 걸 잘 해냈고 앞으로도 잘 해낼 거니까 기운 내라. 지금은 잠시 바람에 흔들리는 것뿐이야. 바람이 멈추고 나면 너는 다시 예쁜 꽃을 피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 엄마가 늘 네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